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어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윤입니다. 영어학은 우리 앤드류 스님하고 또 오승태 스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음운론, 물론 이제 포네틱스, 음성학을 포함해서 형태론하고 의미론, 화용론 부분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 받으셨죠? 아마 29쪽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영어학 전반에 대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기출 분석은 뭐 자세히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간단히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앤드류 스님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9쪽 맞나요? 네, 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학 기출분석 개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이제 영어학 과목의 그런 범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역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표를 잠깐 보시면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칠판을 가능하면 좀 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사론하고 문법, 앤드류 스님이 담당하시게 될 신텍스,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포네틱스, 음성학을 포함하는 포놀로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출은 임용시험은 거의 한 30년, 28년인가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은 한 3세대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서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영어학이 차지하는 그런 배점이 14점이었어요. 이때는 리스닝도 이제 전에 이제 리스닝도 포함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19점이 되고, 그다음에 18점, 올해가 27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27점 안에는 교수법 2문제 정도가 영어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그게 이제 문화지도하고 읽기지도 부분에 해당되는 소위 이제 사운드하고 프락시미시 기평으로 들어갔던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하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점 정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0점 만점에 20점 정도면 상당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고, 영어 과목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기출 유형을 보면, 한 문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음운론에서 한 문제 정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에서 한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옵니다. 즉,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영어와 교수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의미론이나 화용론 같은 경우는, 특히 화용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법으로 좀 연결이 되고, 의미론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학교 문법, 스쿨 그래머 쪽과 연계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형태론 같은 경우는 음운론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직 잘은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목은 4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교수법 지문을 읽어갈 수 있죠. 그리고 개념들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학도 물론 따로 나중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차근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영어학은 지문 자체가 처음엔 낯설어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적어도 이제 기출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 전반기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영어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기피했던 과목이지만, 지금은 상당한 그런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그런 이제 과목이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맨 마지막 단계에서, 영어학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앤드류 스님이 맡고 있는 통사론 문법이 지금까지 영어학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면, 총 2014년부터 17년까지 78점이 영어학 점수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통사론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 문법이 38점이었죠. 38점. 이게 38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이 32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뭐죠? 형태론하고 의미론하고 이제 화용론 부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약간 교수법이 융합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를 포함하면 이게 한 8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40대, 이게 38 이렇게 돼서 총 78점이 총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의 50대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 의문론 부분을 32점이기 때문에 8주차 과정에서 5주차를 제가 의문론을 합니다. 작년에 4주차 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비중이 더 높아지고 더 어렵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주를 더 늘려서 5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선생님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통사론하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통사론은 한 6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한 2주 정도 합니다. 근데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법은 따로 그 단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커버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 뒤에 보면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고, 그래서 왜 이런 그 분석을 철저하게 하게 되냐면 시간 관리죠, 그죠? 시간 투자, 효과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내가 가장 최고의 그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은 계획적으로 이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각 문제를 풀면서 제 기입형하고 서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 속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 고득점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특히 그 4번의 서술형 쓰기 연습 같은 경우는 일반 영어나 교수법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학 쓰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갈 필요는 없고 적어도 1, 2월, 3, 4월까지는 한 문장 정도 그 영어학 독특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익히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서술형 쓰기까지 연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7, 8월까지 가게 되면은 서술형 쓰기가 웬만큼 이제 그 손에 좀 익숙해질 그런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넘겨서 우리 박현수 선생님께서 우리 팀의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영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1, 2월에는 우리는 이제 비전 영어학 교재를 이제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1, 2월에는 기본 이론 교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계속 이어서 심화이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5, 6월은 기출 분석이죠. 그 다음에 7, 8월은 이론 정리하고 옆에 하나 더 가로 열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즉 관연도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론을 1월부터 4월까지, 즉 기출 분석하자면 5, 6월까지 되겠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 8월은 그런 문제풀이로 이론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11월까지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핵심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와닿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1, 2월 강의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제가 머리로 공부하라고 합니다. 즉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없이 일단은 주어진 대로 이론은 무조건 냉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은 제가 가슴으로 공부하라고 그러거든요. 가슴으로, 즉 그 감성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라. 다시 말해서 머리로 이제 그 공부했던 것을 내가 직접 가슴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5, 6월 기출 분석 시간이거든요. 그때 상당히 그런 뜨거움을 여러분이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이 되면은 손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거든요.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뭘 풀어야 되죠? 손으로 풀어야 되죠. 우리 아이도 지금 이제 그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동안 머리로 풀어가지고 결과가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이 답안에 나오질 않아서 아주 그 허망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7, 8월은 손으로 정말 손이 아플 정도로 연습하는 그런 그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이제 11월까지는 온몸으로 이제 그 실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1, 4, 5는 머리로 하고요. 5, 6, 5는 가슴으로 하고 7, 8, 5는 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온몸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쏟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일단 그렇게 머리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 4월 강의 계획이 나와 있죠? 앤드류 선생님 그 수업하고, 제 수업에 그런 간단한 그런 커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우리가 1, 2월, 1주차에 자세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앤드류 선생님은 1월부터 8월까지 그 2개월 단위로 원서 단과 강의를 진행합니다. 신텍스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쿨 그래머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그 눈여겨 보시고 자세히 한번 우리 앤드류 선생님께서 또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자, 넘겨보면 오승태 선생님의 원서 단과 강의가 일단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강의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마 팀 강의 전체를 듣게 되면 상당히 또 그런 할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쭉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좀 편하게 오셨잖아요. 오늘은 기대감도 많이 갖고 오셨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죠? 일단 이 시간을 즐기시고 집에 가서는 냉철하게 자신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과정들을 쭉 그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첫 주차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영어학과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도움을 더 받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15번, 16번 됐죠? 자, 그러면 34쪽에 제가 오늘 해설할 그 부분은 다섯 문항인데 그걸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5, 6월 달에 자세하게 할 거고, 기입형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서술형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과정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집에 가셔서는 적어도 A형, B형 문제를 전부 꼼꼼하게 모르는 단어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번 주 내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대충 보는 거하고 철저하게 한번 내가 이해한 대로 문제 유형을 분석해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5, 6월까지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는 2002년부터 저희는 이제 한 17년까지 한 15년도에 그런 기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출 분석에 기반해서 모든 교재가 철저하게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올해 시험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형 34쪽에 의문문 문제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음성학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퀘스천이 주어지고 패시지 안에 데이터를 줍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하는 답을 이제 써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성학에서 소리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잠깐 보면, 우리 분절음이라고 여러분이 학부 과정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세그멘트하고 수프라 세그멘트 배웠었죠? 그래서 세그멘트에는 뭐가 있죠? 칸서넌트. 칸서넌트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바울스가 있죠? 자, 이 칸서넌트랑 바울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칸서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음성학에서 우리가 좋은 음성학만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음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각 음성학 같은 경우는 임용시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티큘레이션 포네틱스에서 좋음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로 구분을 하죠.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매너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거는 이미 올해 시험 보신 분은 다 외웠습니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수를 써서 틀리는 경우 또는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써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잡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플레이스는 또 이거를 8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죠? 바일레이별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탈 사운드까지. 그 중에서 이번 데이터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준 거죠. 이게 이제 발음기호를 표시하는 거고, 이걸 렉스 E 다음에
여기 2번 데이터가 렉스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거기에 쉬나 취나 G 사운드가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쉬 사운드라든가 그 다음에 쉬 사운드라든가 G 사운드가 온다.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구분하게 되는데 8개로 구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펠라토 엘비올라 사운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펠라토 엘비올라스 또는 엘비오 펠라탈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일레이비얼의 문우응, 그 다음에 레이비오 덴탈의 후브, 뭐 엘비올라스의 트드너스 이렇게 다 외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처음에 좀 낯설어도. 자, 그래서 얘네들을 펠라토 엘비올라 사운드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렉스 바울 2가 오는 환경을 보니까 또 어떤 경우도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걸 주지 않고 분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metric, 그 다음에 running, 그 다음에 allegation 할 때 그 다음에 그 사운드가 바로 이 사운드 다음에 오게 되죠. 요 소리 앞에 요게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크나 응이나 이 그 사운드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뭐라고 할 거냐. 자, 그래서 거기 블랭크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in to a or 또 before 뭐 앞에서 as in to be 자, 뭐 앞에서 이 사운드가 나타난다는 거죠.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얘네들을 묶어서 그게 7번째 나오는 여기 8개의 그런 플레이스로 구분한다 그랬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빌라 사운드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 사운드. 그런데 이것을 줄이면 두 줄이 아니라 여기 one word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villa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아니라 응 소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입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하나의 유형이에요. 기입형에. 자, 오케이. 그래서 빌라 사운드, villas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4번 문제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suffix 또는 suffixes가 any 다음에는 단수도 올 수 있고 복수가 올 수 있어서 이게 다 가능한데 이제 choice level listen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보면 앞에 첫 번째 칼럼에 있는 supreme라든가 apply, sane, divine, opaque 같은 경우는 이음절이나 이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음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음절이거나 이음절, 슬라블 표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음이 들어가겠죠, 그쵸? 여기 음절 안에는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온셋, 그 다음에 이제 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 모음이 뉴클리어스가 되는데, 슬라블의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온셋이 있고, 그 다음에, 라임이 있고, 라임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가 있고 코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슬라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슬라블 안에는 항상 여기 요 자리가 바울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바울스가. 그랬을 때 이게 렉스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텐스 바울. 자, 소위 말하는 롱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 텐스 바울이 어떤 경우가 되냐면 렉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음절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음절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morphologically related word라고 되는데 derivation이라는 거 알죠? prefix, suffix가 붙어서 음절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antipenal 또는 antipenal timid, 그 다음에 슬라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얼트라고 그러고 여기를 피널트라고 그러고 여기를 엔티피널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모음이 텐스에서 뭐로 바뀌냐면은 렉스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거를 트라이슬래빅 렉스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능한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다? attachment of suffix가 붙은 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프로머스에서 CY가 붙었죠. 그 다음에 application에서는 CATION이 붙었고 ITY 이렇게 붙었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derivation 또는 suffix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혹 derivation이 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는 경우인데 derivation은 개념이죠. 하나의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나이팅게일이라든가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발음교를 적어보면 3음절입니다. 그죠? 나이팅게일 할 때 나이가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은 다 텐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보리 할 때도 아이도 이중모음이죠. 텐스 바울. 근데 얘네들은 렉스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3음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 번째 음절 엔티피널티밋 슬라블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렉스가 아니라 텐스라 이런 얘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 얘네들은 서픽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리베이션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틀리는 말이 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는 서픽스나 서픽스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럼 from the passage를 하든지 그런 말도 없다 보니까 좀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8번 문제는 이게 이제 화용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교수법이라고 하나 더 이렇게 플러스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 영어 실력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뭐 교재에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주변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물론 PLLT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촉각학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그 프락시믹스 같은 이런 용어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지도에서 이 공손성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넣을 수가 있는데, 이 화용론에 보면은 politeness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다루진 않아요. 또 다루자면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나온 경우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쪽으로 분류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이제 할 건데, 뭐 설명할 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화마다 공적인 공간에서의 이 거리에 따른 그런 그 공손의 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락시미스가 밑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cultural norms라고 하는 거죠. 문화 규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서 non-verbal communication을 4개의 카테고리를 주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violation 하는 경우를 고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violation 하는 경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순수한 블랭크 문제의 기평을 좀 더 변형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자, 넘겨서 마지막 문제. 아니군요. 하나 더 남았, 2개 남았군요. 자, 13번. 38쪽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그 논란의 여지가, 여러분에게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한데. 아무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value란 말 앞에, 이거를, value란 말 앞에 뭐가 원래는 이제 그 테크니컬 텀으로 와야 되냐면 2가지가 가능합니다. 2가지가. 포니믹 아니면 포네틱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포네틱 밸류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영학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의 음가라는 거죠. 우리가 소리. 예, 음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값이다 이런 얘기죠. 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패시지에서 쓰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 난이도를 약간 그냥 이것을 믹스를 쳐놨으면 포니믹도 답이 되고 포네틱도 답이 되고 가장 일반적인 용어인 사운드도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음성학에서는 폰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하냐면 추상적 개념으로 포님 들어보셨죠? 포님, 음소. 포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 포님이 각각 다른 폰으로 나타났을 때 같은 포님에 대한 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형태, 이음이라고 해서 엘로폰이라고 하죠. 엘로폰. 요걸 다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사운드 밸류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우스나 홀스나 그다음에 핫이나 호트 할 때 그 O 사운드는 어커밍 레터에 따라서 음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읽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센텐스 컨텍스트 상에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present이면 E로 발음이 되는 것이고 EA가 그죠? 같은 그 철자를 하더라도 past면은 read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컨텍스트가 음가를 결정한다 할 때 그 음가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그것은 사운드 밸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디스크리트 유닛이라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이 디스크리트 유닛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언어학적 단위인데 포님, 몰핌, 워드, 프레이즈, 클로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푸드, 실라블 이런 것들을 다 디스크리트 유닛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밸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닉스라는 것도 교수법의 하나의 발음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닉스 밸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파닉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할 때는 뭐 그 values, value of phonics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쓰지는 않는 거고 여기서는 사운드라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9쪽에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간단한 건데 이런 것을 우리는 엄청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이 내지는 않거든요. 제가 철저하게 이러한 그 포노로지컬 룰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드렸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웬만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웬만큼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정도 풀었으면 잘 풀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수업 시간에 제가 하나를 비밀을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거는 뭐냐면 sure or라는 게 있어요. 그죠? reduced vowel 또는 weak vowel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딜리션이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 데이터에서 딜리션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앤드류 선생님이 지금 뒤에 오셔서 좀 시간을 더 달라 그랬는데 정말 이게 좀 빨리 진행을 해도 좀 시간이 가네요. 자, 이건 뭐냐면 1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을 보니까 sure or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강세 오는 모음이 있고 뒤에 또 다른 sure or가 올 때는 이게 뭐가 되더라? 여기 있는 sure or가 딜리션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1번 데이터가. 그러면 2번 데이터는 카운터파트니까 딜리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경우를 봤더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sure or가 없이 그냥 다른 모음이 왔습니다. 다른 모음이 왔어요. 자, 그럴 때는 이게 딜리션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일어나는 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딜리션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사실은 2번 데이터는 여기서 이렇게 참고만 하셔야 되죠. 1번하고 3번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3번 데이터를 보니까 3번 A하고 B 중에서 두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 똑같은 환경이 하나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져서 뭐가 되냐면 sure가 이렇게 딜리션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딜리션이 됐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자,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바울이 앞에 온 경우하고 여긴 뒤에 온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sure 딜리션이 일어나지 않아. 뭐가 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기처럼 똑같이 sure 어가 왔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는 sure 뒤에 sure 어가 와야 되고 그 앞에는 이제 preceding 그런 environment하고 그 다음에 그 following environment를 두 가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sure 앞에는 반드시 stress vowel이 와야 되고 sure 뒤에는 또 다른 sure가 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요드 디라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분석을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집에 가셔서 직접 발음 주어진 대로 이런 환경들로 서로 대비가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카운터파트가 돼서 되는 환경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얘기죠.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면 이런 문제를 맞췄을 때 완전한 변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앤드류 선생님 나오셔서 통설원 학교문법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